영혼을 사랑하시는 교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다음 세대 소통 전문가 문명 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현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 사조, 시대 언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대 사조란 시대를 반영하는 트렌드 혹은 동향을 의미한다라고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저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자 제가 작년과 올 초에 있었던 시대 동향, 시대 언어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우리 한국 사회를 관통한 시대 언어는 과연 소확행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욜로족이라는 신조어와 문화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각박한 세상 속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 미래를 지향할 수 없는 이 젊은 세대들이 오늘이라도 내가 확실하게 행복함을 누리자, 추구하자라는 것을 빌미로 오늘 소소하고 확실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이 소확행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갖은 취업난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오늘이라도 제대로 즐겨보자 라는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소확행이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올 초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이 시대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소확행을 누렸던 이 젊은 세대들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고 그날 잠시 잠깐의 한날 한시의 기쁨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찾자라는 것이 올 초의 최신 동향 트렌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이 최신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대 언어 사조는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저는 바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 대답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통한지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언어, 시대 사조는 소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행복함을 추구할 수 없는 이 문화, 비대면과 비접촉, 언택트 시대 속에서 이 소통이 중요시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업과 사회와 문화 속에서 철저하게 분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교육계도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교육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비대면 비접촉 문화 속에서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과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같이 접촉을 할 수 있고 대면을 하지 않아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시대 언어가 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교사대학 10강의 제목은 교사 세대를 아우르다인데요. 우리가 세대를 아우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소통 중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세대별 소통, 세대 간의 격차를 좁혀가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기성세대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세대 간의 격차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로 축복하고 축하할 일인데 어쩐 일인지 90년대생인 저에게도 세대 간의 격차는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대 간의 격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쉽게 한 가지 예를 들고 설명을 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요즘 애들은 이해가 안 돼, 요즘 애들은 왜 이래, 또는 요즘 애들은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아, 혹은 요즘 애들이랑 우리가 살아가는 라떼는 정말 다르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러한 생각을 품어본 것 그 자체가 세대 간의 격차,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실로 놀라울 정도로 큰 문제로 사회에서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요즘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 중 코로나보다 더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어쩌면 바로 이 세대 간의 격차, 갈등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의 행동이 모두 이해가 되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신입사원 젊은 세대들의 모습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혹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남북 통일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준비되지 못한 문제이다. 더
위험한 문제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사회가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이 문제, 지금 우리도 당면하고 직면한 이 교회 속의 문제, 교사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다음 세대 소통의 길라잡이 지금 시작합니다. 세대 간의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해서 저는 이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위태하지 않는다라는 이 명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 대해서 알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아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교사분들께서는 기성세대라 불리는 베이비 부머 세대 혹은 X세대 또는 Y세대이실 것입니다. 이 세대 구분에 대한 정의는 논자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국내에서의 세대 구분에 대한 정의는 다음이 가장 주류를 이루는 정의라 하여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성세대 중에서도 앞선 세대라고 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50년대 중반부터 65년까지의 출생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낀 세대라 불리는 X세대는 65년부터 70년대 중후반에 출생한 사람들.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90년대생들에게 젊은 꼰대라 불리는 것이 억울하게만 느껴지는 지금의 Y세대는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 출생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성세대를 이루는 주축 세력인 베이비 부머 혹은 그 이전의 세대와 XY세대가 보이는 특징에 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강력한 타자,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켰다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베이비 부머 혹은 그 이전의 세대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목사님 또는 장로님, 권사님이 시켰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 집단 혹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화합과 연합 그리고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보수적인 측면이 강했던 반면에 우리 X세대와 Y세대는 따르기도 싫고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왜 내가 도대체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게임 세대로서 앞선 세대가 부탁하는 것에 차마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사회와 구성원들의 이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대, 따르는 세대, 순종하는 세대가 XY세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2000년대생 그리고 90년대생, 2010년대생을 의미하는 Z세대,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알파 세대 총 합쳐서 밀레니얼 세대의 우리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이런 반응을 주로 보입니다. 왜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무슨 일인데요? 이런 반응을 주로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될 일 또는 자신의 임무가 아닌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자신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가장 강한 부담을 느끼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주체성을 띠지 못하는 일에 관해서 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자신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거나 처음 해보는 일에 있어서 도전의식이 있는 반면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왜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들어볼게요. 무슨 일인데요? 라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로 사회에서 있는 문제 속의 하나인 식당을 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베이비 부머 세대 혹은 그 이전의 세대는 식당에 갔을 때에 중식당을 예로 들자면은 아주 많은 메뉴판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방장님도 일하기 힘들고 우리도 빨리빨리 나오려면은 짜장 아니면 짬뽕으로 통일합시다. 뭐가 이렇게 메뉴판이 많아요. 짜장 아니면 짬뽕으로 통일합시다. 저는 짬뽕입니다. 저는 짜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강한데 X세대 또는 Y세대는 그런 사건과 현장 속에서 옆에서 짜장과 짬뽕을 이야기하는 베이비 부머 혹은 그 이전의 세대의 눈치를 보면서 옆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짜장 아니면 짬뽕으로 통일하세요. 벌써부터 이 낀 세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니 중식당 가자고 해서 내가 뭐 먹을지 볶음밥 먹을지 내가 무슨 음식을 먹을지 고민하고 왔는데 왜 짜장 아니면 짬뽕으로 통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 의사 결정권과 주체성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짜장 아니면 짬뽕 먹으러 간다고 말했으면 내가 고민이라도 하지 않고 왔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밀레니얼 세대 다음 세대의 주된 양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다른데 이렇게 다른 우리 세대 간에서도 조금은 화합하고 또 연합할 수 있는 세대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성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과 저라는 것이지요. 자, 이 베이비 부모 혹은 그 이전의 세대와 XY세대는 사회 구성원들이 집단을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집단과 그 구성원들이 함께 잘 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주체성이 실현되고 발현되는 것이라고 느끼는 반면에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은 집단 가운데서도 자신의 주체성과 개성, 자신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면은 이 집단 속에 자신이 머무를 필요나 의무조차 없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주체성과 의사결정권, 개인의 개성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이 특징인 반면에 이 기성세대는 집단이 강조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맞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따라오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오라 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지쳐서 튕겨나가고 우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싫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맞지 않아서 피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딱 들어맞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세대 간의 격차를 좁혀나가고 세대 갈등을 좁혀나가는 세대를 아우르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과 소통할 때에 지양해야 될 것과 지향해야 될 것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림으로써 다음 세대 소통의 길라잡이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의사결정권, 주체성의 실현, 개인의 취향의 존중이 중요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대의 명분 혹은 균등을 중요시하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형평성 또는 주체성을 중요시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극단적인 예로 부모 세대와 XY세대는 어떠한 회식 자리나 어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간다라고 했을 때에 아이가 거절하는 것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스테이크를 사줄 테니까 맛있는 고기 사줄 테니까 가자라고 했을 때 아이가 싫어요. 또는 자녀가 싫어요. 나는 그냥 집에서 컵라면을 먹더라도 집에서 먹을래요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 고기를 사준다는데 맛있는 스테이크를 사준다는데 가지 않지?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불편한 상대와 그 시간에 의사결정권과 주체성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침해당한 상황 속에서 밥을 먹는 것이 더 싫다라는 것을 느끼는 세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토록 다르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이해한 상황에서 소통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첫 번째, 확증 편향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옳다는 자세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겪었던 과거의 일,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에 있었던 지혜와 경험,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맞아,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그랬어, 우리 때는 다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세대는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고 문화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확증 편향으로서 야 너희 나이 때는 이것이 막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또는 경험해볼 수조차 없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확증 편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쉽게 결단을 내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답을 내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방적 소통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가는 선생님들이 정말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아이들을 위해서 게임을 몇 가지 이름을 알아서 다가갔어요. 그리고 우리 여자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여자아이들이 관심 가질 만한 장난감 또는 TV 만화 프로그램, 영화 이름, 그리고 대중가요, 그리고 대중가수들의 이름을 알아왔어요. 아이돌의 이름을 알아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키워드를 던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것을 안 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깊게 이야기하는 순간 아이들과 발맞춰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섣부른 일방적 소통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쉽게 간파해요. 이 선생님이 나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말 이것을 알아온 것인지, 또는 이 선생님이 정말 나와 함께 이것에 공통적인 관심사를 두고 있는지 아이들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아이들에게 키워드를 던지면서 아는 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섣부른 일방소통을 조심하기 위하여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건넨 이후에 조바심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대답할까 말까, 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선생님이 아이들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갑작스럽게 정답을 내리고 아이들의 대화를 물꼬를 막아서고 아이들의 대화를 끊어낸다면은 아이들은 어차피 선생님은 질문하고 또 자신이 대답을 할 거야, 자신이 이야기를 주도할 거야 라는 생각에 다음부터 대화의 장을 피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일방소통을 조심하고 조바심을 갖지 않은 상태로 아이들과 충분히 대화를 기다림으로써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관계 혹은 공감대 형성이 없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학창시절에 여학생들만 모인 반에서 노년의 남자 선생님이 군대에서, 그것도 축구했던 이야기를 한다면 여학생들의 표정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군대에서 있었던 축구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아마 남자 선생님들은 그때 나도 그랬는데 아주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구만, 문전도사가 알아도 아는구만, 이런 반응을 보이지만 여자 선생님들은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 앞에서 말한다면 우리 아이들 궁금해하지 않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이 단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관계 혹은 공감대 형성이 없는 말은 삼가해야 된다. 그리고 라떼는 말이야를 조심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선생님이 어렸을 땐 말이야 하는 등과 같은 말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신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 선생님이, 야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중고등부 때는 말이야 교회에서 살았어, 그냥 예수에 미쳐서 살았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히 아이들에게 정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악의 소통 방식 또는 교훈, 조언, 충고, 그리고 섣부르게 SNS를 사용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같아서 하는 말인데,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하는데 라는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그저 말이 아닌 이 삶으로서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이 더 우리 아이들에게 임팩트가 있습니다. 말은 유창하고 말은 정말 잘하는데 선생님부터 뭔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에 아이들은 긴가민가합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되나? 어차피 하는 말 또 하고 또 하는 그런 교훈이겠지, 불쾌감을 가집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삶으로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 이 교훈과 충고와 조언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우리도 10대 때, 우리도 국민학교 시절에, 학창시절에 이 부모님들 또는 선생님들께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좋은 말이라고 해주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야 들어라는 말을 했을 때에 정말 귀에 딱지 생긴다, 설교한다라고 불편해했던 것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는 단 한 번인 거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2번, 3번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기 시작하면은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통의 방법으로 SNS를 섣불리 활용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모여노는 장소, 우리가 어릴 때 딱지치고 고무줄 놀이하고 말뚝박기 하고 놀던 그 장소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놀이터가 바로 SNS 상이라고 하는데 그 SNS를 왜 섣불리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라는 것인데, 뭐든지 섣부른 것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SNS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과 SNS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 그리고 꿀팁을 하나 전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SNS 상에서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는데 그 아이가 이 SNS에다가 막 새벽 감성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막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그 시간대에 아이가 글을 올립니다. 아, 너무 힘들어. 아, 다 포기하고 싶어. 다 피하고 싶어. 다 연락하지 마. 막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머, 어떻게 우리 반 아이가 지금 사춘기가 왔나? 어려운 가운데 있나? 연락해봐야 되나? 전도사님께 빨리 연락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민감하게 받는 것 좋습니다. 관심 어린 사랑으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막 관심을 가져주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춘기의 나이대에 우리 아이들이 SNS 상에서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런 새벽 감성의 글을 쓴다고 하여서 막 당황해서 아이에게 혹시 무슨 일이니 하는 것은 쉽게 우리 아이에게 사적인 영역, 사적인 범위를 침범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면서 우리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아이가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지 인지하면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 선생님들께 알려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SNS 상에서 페르소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 엄마와 아빠조차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SNS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SNS 상에서는 아이들이 쉽게 자신의 연애관이나 연애 상태, 그리고 이성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쉽게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이 자기 또래들과만 교류하고 싶어하는 그 SNS 상에서 선생님과 친구가 되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연락을 받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좋아서 아이가 이 친구를 맺었는데 선생님이 아이가 올리는 포스팅에 일일이 댓글을 달고 아는 체 하면서 연락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이 선생님이 내 사적인 영역에 너무나도 깊이 긴밀하게 침범해 온다 또는 들어온다라는 생각에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사적인 영역을 올릴 때에는 조심스럽게 그 댓글이나 포스팅을 이렇게 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90년대에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라고 했던 그 멋진 언니와 같이 자신을 뽐내고 싶어하는 포스팅을 올리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다, 무엇을 먹고 있다 라고 올렸을 때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좋아요와 하트를 누르면서 너무 맛있겠다 또는 너무 이쁘다, 멋지다, 우와 너무 멋지다, 어디니, 나도 가고 싶다 라고 댓글 달아주는 것이 참 좋은 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뽐내고 싶어하는 플렉스 문화를 우리 아이들이 선택했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그 플렉스 하는 문화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쉽게 반응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적인 영역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조심해 주실 것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춰야 할 소통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소통의 방법과 소통을 위한 자세 또는 마음가짐의 준비 또한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생의 주체성 또는 의사결정권을 존중한 상태로 대화를 이어가라, 소통하라 입니다. 최근 교회에서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저는 초, 중, 고등처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꼰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또는 교회 내에 꼰대가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이야기들을 총합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꼰대란 자신이 가진 지위나 직분 같은 것에 고압적 자세를 취하면서 아이들에게 대화를 나눠가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고 너는 알겠다고 대답만 해. 모든 의사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 너는 나에게 대답만 해 라고 하는 것을 꼰대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아이들은 의사결정권을 박탈당하거나 또는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주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쉽게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생님, 이런 교역자, 이런 사람들, 어른들이 꼰대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 앞에서 참 많은 반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과 대화할 때에 모든 의사결정권과 주체성은 제가 가진 상태로 아이들을 그저 대화에 끼어들게 하고
대화의 그 자체가 갑작스럽게 아이에게 찾아가서 나랑 소통 좀 해봐 라고 하면서 몇 가지 키워드를 던져주는 걸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얘 나랑 친해졌다, 또는 얘가 오늘 나와 이야기를 긴밀하게 했으니까 얘가 나에게 마음을 열었다 하는 일방적 소통에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말하기는 것에 참 많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교회 내에는 그런데 꼰대 같은 선생님이나 교역자가 잘 없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의사결정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우리에게 대답만 해라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뭐 사회에서의 경험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하고 또 아이들을 품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세 중에는 권위나 직분을 초월하여 아이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이에게 주체성과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며 아이와 동등함을 취하거나 아이와 대등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평등함을 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동등함과 대등함은 평등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화의 주제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편한 주제가 아닌 아이들에게 편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 주로 소통을 할 때 라이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아니, 자녀 계획은 어떻게 돼? 아니, 교제하고 있는 남자는 있어? 아니, 그 직장 문제, 그 저번에 쳤던 시험은 어떻게 됐어? 아니, 이성 교제하고 있어? 이런 라이프에 관한, 사적인 영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만 이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 친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에 우리 아이들은 이 라이프에 관한 것보다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를 겪고 있거나 아직은 이 라이프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연령이 많기 때문에 라이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더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연애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니? 시험은 어떻게 됐니? 잘 쳤니? 못 쳤니? 또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요즘 기분과 감정은 어떻니? 이런 질문보다는 너 좋아하는 축구팀 있니? 남자아이에게 물을 때 너 좋아하는 게임 있니? 너 요즘 즐겨보는 뭐 TV 프로그램, 영화 있니? 너 취미생활은 뭘 좋아하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축구 이야기를 할 때에 축구를 좋아하는 남학생들 또는 야구를 좋아하는 남학생은 야구 선수, 축구 선수, 그리고 그 구단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외 리그 아니면 국내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야기들에 관해서 이야기꽃을 펴기 가장 좋습니다.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학생들과 이야기할 때는 이 축구, 야구, 또 게임 이야기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그 아이들에게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취미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니? 또는 너는 미용을 하고 있는데 미용은 어떤 거에 있니? 나는 미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미용을 하고 있는 너가 알려줬으면 좋겠어. 또 미술, 예술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질문할 때는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음악을 하고 있는 아이 중에서도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가 많은데 그 타악기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범주가 있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화두를 던짐으로써 아이가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프보다는 라이프 스타일,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거나 침해하거나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기 전에는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라이프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짧고 굉장히 자주 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와 항상 삶에 관한 이야기,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그저 간단하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취미 생활이 없다라고 하는 아이에게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좋겠죠. 요즘 맛있는 치킨집이 어디 있냐? 선생님이 나중에 치킨 먹을 때 한번 너의 이야기를 참고해 보겠다. 또는 요즘 소울푸드가 무엇이니? 너는 무엇을 먹을 때 가장 기분이 좋니? 또 너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니? 선생님은 먹방을 요즘 보고 있는데 먹방이 참 재밌더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공감하며 다가가는 것, 화두를 던지는 것, 취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좋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대화의 주체가
아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화두를 던지고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앞선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대화를 나갈 때에 이 조바심을 갖지 않은 상태로 아이들에게 당혹감을 주거나 아이에게 선생님이 대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이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조바심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땡땡이가 사는 동네 주변에는 추천할 만한 맛집이 있니? 선생님이 그 동네 주변으로 갈 때 그 집을 참고해서 한번 가볼게. 우리 가족 외식을 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에게 메뉴를 한번 추천해 줘봐. 만약에 일식, 양식, 중식이 있다면 일식, 양식, 중식, 한식 중에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럼 중식 중에도 추천해 줘봐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이어나갈 때 화두를 던지고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아주 짧은 대화일지라도 자신이 대화의 주체가 됨으로써 대화의 주인공이 되고 선생님이 나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나의 의사결정권이나 주체성을 침해하고 박탈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화두를 던지고 정보를 요청하는 대화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뀌어라 하지 말고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뛰어난 리더는 자신이 이끄는 집단 또는 그룹의 구성원들이 업무 시간에 집중하는지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몰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뛰어난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사전에 환경과 여건을 파악한 이후에 그 아이들에게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다면 학부모님에게 예배드리기 이전에 연락을 하여서 아이가 이 시간대에는 예배드리는 시간이니 상황과 여건을 가정에서 마련해 주세요. 또는 아이에게 너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깨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그 시간에 네가 깨지 못한다면 모닝콜을 해줘도 되겠니? 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뀌어라고 주장받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주는 선생님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바뀌어라 하는 교훈과 충고와 제언을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바꾸어주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최근 TV에서 모 가전제품 회사가 광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쁘게만 사세요, 고민은 저희가 할게요 라는 그 문구가 제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과 함께 바뀌어라가 아닌 바꾸어주는 선생님이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나오기만 해라. 예배드리는 환경과 예배는 우리가 책임질게. 그런 교사, 그런 교육자가 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자, 일을 할 때나 어떠한 것을 부탁할 때는 다섯 번째, 명확하게 지시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기성세대에게는 보여줄 테니 따라해 또는 일단 해봐 라는 것이 통용이 되었지만 우리 밀레니얼 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일단 해봐, 보여줄 테니 따라해 라는 것이 극도로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왜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무엇이 좋아지는지, 이익과 이득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이롭게 하는지를 철저하게 알고 싶어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체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노하우만 알려주면서 이렇게 일해 라는 것이 아니라 why와 way를 알려주는 것이죠. 너희가 이 일을 왜 해야 되고 이 일을 함으로써 너희가 빚어낼 수 있는 결과물은, 도와주는 이득은 무엇이다. 너희가 이런 사회에 환원을 한다, 교회에 도움을 준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우만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는 why와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알려주는 way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교회에서 행사나 간단한 활동을 한다고 할 때에 아이들에게 예배실 정리를 돕기를 부탁하면서 얘들아 예배실 정리 좀 하자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얘들아 예배실을 다음 시간에 누구누구가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섬김으로써 이것을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치울 때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몰아서 치우는 것을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원하는데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좋은 소통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집단을 이루는 공동체성이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개인의 주체성과 의사결정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집단 속에서도 개인의 주체성을 발현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입니다. 집단과 공동체 안에서 자신은 희생하더라도 집단과 공동체가 발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우리 기성세대와 다르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맞춰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키워드로 삼는 것이 단 3가지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주체성을 존중하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 박탈하지 말고 그것을 존중하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개성 또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소통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갑작스럽게 섣부른 일방적 소통이나 개인의 지위와 직분,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림으로써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통틀어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교사, 마더십으로 세대를 아우르라, 세대를 뛰어넘어라. 이 마더십이란 엄마의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이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와 함께 수평적인 존재로서 존재합니다. 사실은 실로 수직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이 부모가 당연히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존재이지요. 하지만 이 엄마라는 존재는 절대적으로 아이와 동등함이나 대등함을 취하지 않고 온전한 평등함 또는 비교적 상황 안에서 약자를 취함으로써 아이와 함께 수평적 태도를 취하는 존재입니다. 이 교사 또한 아이와 수평적 태도를 취하는 이 마더십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수직적 관계로서의 가르침, 교훈, 충고, 조언을 하는 멘토링의 관계가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멘토를 중요시하지만 많은 멘토를 요구하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엄마와 같이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며 몸소 삶으로 실천하고 보여주는 마더링, 멘토링이 아닌 마더링, 리더십이 아닌 마더십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더십이 있습니다. 진짜 찐 엄마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엄마를 활용한 리더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의 신앙교육은 단순한 계산으로 하자면 한 주간 158시간 중에 157시간과 1시간의 싸움입니다.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157시간이라는 한 주간의 시간을 이겨내고 그것을 상쇄하고 파쇄해내야 되는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사로서의 직무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도 삶이 있고 또는 우리의 삶을 내어던져서 아이의 삶에 긴밀하게 다가갈지라도 우리 아이들도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찐 엄마에게 연락을 하거나 우리 찐 엄마가 교회의 교사 또는 성도라면은 그 부모에게 긴밀하게 협력하여서 이 부모가 가정에서 교사가 부탁하고 교사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여서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고 좀 더 나은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엄마와 긴밀한 리더십의 관계를 협력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수평됨을 취하는 마더십과 이 찐 엄마를 활용하는 마더십, 이 통틀어서 총체적인 마더십의 리더십을 가진 우리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림으로써 오늘 이 시간 교사 세대를 아우르다, 바꿔 말해서 교사 마더십으로 세대를 아우르다,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